정남규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사건들은 대체로 길가, 노상 쫓아가서 그 칼로 이제 피해자분들을 찔렀던 것들을 주로 저희가 사건을 많이 다뤘는데, 사실 후에는 이 수법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남규가 왜 수법을 변하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왜 텀이 있었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원래는 2004년도에 발생한 거는 전부 다 이야기한다는 취지로 쭉 차례대로 설명을 하다가 아마 보라매 공원 살인 사건, 네. 여대생 그 살해 사건으로 이제 2004년도 거는 정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도 숨겨진 게 한 두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잠깐 설명하고요. 2004년 7월 27일 날 04시 20분경에 쌍문동이죠. 네. 이 쌍문동에 있는 그 어떤 그 여성 집에 방충망 찍고 들어가 가지고 안방 서랍에서 이제 귀금속 훔쳐갖고 나오고, 그리고 불 질러 가지고 그 옆집까지 이게 번지게 했던 그런 그 이 방화가 한번 이제 있죠. 네. 그리고 8월 4일 날 네. 03시경에 안양 6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북쪽에서 갑자기 또 이제 그 경기도 이 남쪽 안양이죠. 네. 그걸로 이제 옮겨가서 현관문으로 침입해 가지고 돈 한 42만 원 정도 훔치고 둔기로 피해자 머리 때리고 도주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까지 이제 이게 2004년 사건. 보통 보라매 사건들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다음에 기억하는 사건들이 사실 그 또 우유 배달을 하시는 분이 사망하는 05년도 5월 달에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다음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텀이 되게 길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틈 사이에 살인 사건 말고 다른 게 많은 거죠. 네, 왜냐하면 보라매 사건 때 너무 언론 보도가 크게 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땐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침입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노상에서 침입으로. 네,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즉 범죄 수법을 바꿨을 때 이것이 연쇄가 아닐 거라고 수사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법도 바꾸고요, 지역도 바꿔요. 만약에 서울 서남부 쪽이었다면 후부터는 보통 경기도 쪽이나 금천이나 이쪽으로 빠져서 그다음에 이제 강북구 쪽이나. 네네 범죄 지역을 바꾸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침입을 해서 무조건 그냥 둔기로 하고요, 방화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전 지금 2004년도 아까 7월 27일 날 이미 불을 한번 질러 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문동에서 저희가 소개를 안 했는데 방화가 큰 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남규 거로 보는 거예요? 네. 정남규가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뭐 살인 미수 사건, 침입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남규 본인이 불었던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이 뭐 저희가 사건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맞춰서 이가 정남규 사건이었구나. 처음부터 이게 연쇄 사건으로 다 정남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미제 사건들이 비슷한 행동들을 보다 보니까 또 정남규가 부른 지역하고 맞춰보다 보니까 이게 정남규 사건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문동에서 큰 방화, 교회에서 방화를 한번 하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문동에서 살인사건 성공을 해요. 이문동이라면 얘한테 살인의 추억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인을 성공한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환상을 갖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환상을 추구하고 싶을 때는 이문동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문동에서 자기가 범행 타켓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방화를 했는데 그때 표현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자기가 너무 불을 보는데 환희의 순간을 맛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화라는 곳에 또 집착을 하게 되면서 그 후로 또 증거인멸할 수 있는 방법도 방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침입을 했을 때는 방화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되게 나쁜 게, 방화를 하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문을 바깥에서 못 나오게 한다거나 사람을 가둬놓고 방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 불에 타 죽으라는 얘기잖아. 네. 진짜 이 쓰레기 새끼가. 하여튼 이제 2005년도로 갈게요. 네. 2005년도 4월 6일 날 01시 40분경에 안양입니다. 안양. 네. 이제 안양 쪽에서 피해자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잠자는 피해자를 불상의 도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둔기죠. 네. 이때부터는 예기가 아니고 둔기입니다. 예리한 어떤 그 칼 같은 게 아니고 둔기, 망치 같은 거 이런 걸로 때려서 사람을 기절을 시킨 다음에 주방에 있던 신문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피해자가 73살 먹은 이모 씨,
그다음에 13살 막은 여성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외손녀라고 그래요. 이제 그 공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못하게 하려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거실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그러니까 뭐 불에 타 죽게 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사건 자체가 정남규의 그 진술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이때가 약간 텀이 되게 길어요. 길었죠. 04년 8월 4일부터 05년 4월 6일까지 8달을 거의 범죄가 없다시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범죄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상해라든지 이런 거, 뭐 절도라든지 침입범죄 그냥 훔치는 정도라든지 이런 식의 범죄만 있다 보니까 범행 간격이 길게 좀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8개월 동안 범죄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유영철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공세시경이에요. 금천구로 옵니다. 금천구 시흥 3동으로. 그래가지고 빌라로 베란다 문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작은 방에서 잠자고 있던 모자를 그 쇠망치로 여러 번 가격을 하죠. 그때 48살 먹은 주부, 그 다음에 14살 먹은 학생입니다. 네. 이 아들이죠. 이 두 사람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전철 타고 서울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그부터 범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몽둥이 보관해 둔 장소로 가서 도구를 다시 가져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옛날엔 불신 검문이 있었어요. 지나다니다가 그렇죠. 너 경찰이 검문 가서 검색했죠. 검문 검색하잖아요.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 전과자잖아요. 만약 흉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얘가 범인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도구를 숨겨놓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깝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멀어요. 멀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남규는 항상 소극적인 침입 방법을 써요. 문이 열려 있거나. 그러니까 네. 문을 따고 들어가지는 않아. 네.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문 열린데 확인하다 보면 거의 안 열려 있잖아요. 한 30군데 정도 했다고 그러던데, 이 사건 할 때는. 보통 아이고. 30군데에서 40군데 돌아다니다가 딱 한 군데 열려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타겟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범행 도구 있는 대로 뭐 한 두세 정거장을 걸어가든지 그래서 가지고 다시 글로 가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기도 한데 그런 원시적인 범행 방법이 수사관들이 유추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남규가 나중에 유명해지지만 자기가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장을 4km씩 뛰었어요. 아이씨. 네. 근데 다른 사건은 사실 다 경기도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서울로 온 거죠. 네, 둔기로 봤을 때 이것이 정남규 사건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세로 첫 번째 조사했던 사건이 이 금천 금천구 사건이었어요. 사건. 그랬을 때 어머니가 엄청 많이 다치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어머니도 많이 다치고 아들도 다쳤고, 사실 침입범죄가 뭐냐면 교수님 이게 가족이 있는 집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자체가 피해가 되다 보니까 다들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트라우마들을 다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침입범죄의 문제고, 사실 이 정남규가 교수님 표현으로 개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무작위로 그냥 마구잡이로 쇠망치로 공격을 했고, 나중에 남편이 다른 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대로 도주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되게 머리가 좋았던 게 도주를 아예 이미 확보를 해놓고 나서 범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갈 거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도주로까지. 네, 하고 나서 하거든요. 근데 이때 경찰이 잘했던 게 그 족적을 이렇게 남겨놔요. 운동화 족적. 네, 떠놓는데 나중에 잡혔을 때 이 정남규가 신고 있었던 신발 문양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 같은 것이 확인이 되고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금천구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정남규를 범인으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기여한 사건이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나중에 그 정남규를 잡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치할 수 있는 것들이 증거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가 이 족적이었고 하나가 또 나중에 보다 보면 손에 그 장갑 문양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범인일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5월 30일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되나? 한 달, 한 열흘 정도, 12일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군포에서 사건 발생하는데 이건 좀 아파요. 이게 우유 배달 하시는 분 살해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침입범죄나 둔기를 사용했는데 이 사건만 이제 유일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후반기 들어가서
유일하게 이거는 또 노상에서 살해하네요. 네. 이게 05년 5월 30일 날 04시 30분 네. 새벽 4시 30분에 군포시 3번동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우유 배달하는 피해자 여성을 따라가 가지고 미리 준비한 그 레저용 칼이네요. 이때는 네. 배, 목, 다리 같은 데를 4-5번 찔러 가지고 그때 살해를 했고 네. 여기서도 족적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발 사이즈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군포에서 또 우유 배달 맞아요. 우유 배달원 살해했었죠. 네, 그래서 이 사건 때 서남부 사건이랑 그렇게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진 않고 우유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연쇄 살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연장 그 2건만 놔도 그렇게 볼 네. 수밖에 없죠. 새벽에. 근데 이분 그 사망한 분이 41살 먹은 조선족이네요. 우유 배달하신 분이. 네네네네. 예, 그 키도 크네요. 여성분이 170에 70kg 정도. 이런 분을 그냥 우유 배달부를 그냥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찌른 거네요. 굉장히 반항은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분도. 네, 그래서 그 사실 새벽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우유 배달부 분들이 이제 타겟이 된 건데 일상 이제 수사할 때는 사실 우유 배달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사실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분은 나름대로 격렬히 저항을 하면서 덤벼가지고 오른쪽 손에 방어은 뭐 자창 이런 게 이게 막았으니까 한 16군데 정도가 생겼다 그러니까 상당 시간 그 정남규를 상대로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남규가 다시는 노상에서 칼 범죄를 안 하게 된 이유도 일 것 같아요. 그런데다 이게 목격자분이 나중에 소리를 듣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노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이제 다시 하게 되면서 두렵기도 하고 이제 노상을 좀 안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전 분석을 좀 하게 되거든요. 노상도 안 하고 노상을 안 하면서 흉기 종류도 예기에서 둔기로 바뀌고 네. 사실은 이제 이 예기로 마구 찌르면 직접적인 급소를 맞지 않으면 바로 사람이 사망하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저항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둔기 같은 경우라면 한번 제대로 때리면 사람이 기절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범행 수법을 이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나는 그 정남규 사건을 하면서 뭐 어떤 연쇄살인 범죄자도 다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정남규를 특히 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 여성들,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 아이들, 아이들, 노인들.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건 네. 예, 이게 이제 군포에서 우유 배달원 살해한 게 5월 30일이고요. 네. 그 이제 광명에서 강도 살인 미수 사건 이제 또 생기는데 그거는 6월 4일이에요. 네. 5일 만에 또 하네요. 광명시 철산동에서 이때는 이제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네. 예, 들어가갖고 겨우 현금 8만 원하고 상품권 10만 원 훔쳤어요. 잠자고 있던 모녀를 이때는 파이프렌치네요. 파이프렌치로 때렸는데 부엌칼로 아마 그 상대방이 대응하면서 덤볐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부엌칼이라도 들고 덤비지 않았으면 파이프렌치로 수없이 공격해서 현장에서 사망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분들이 덤비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목숨은 부지한 겁니다. 근데 이때 피해자가 되게 격렬하게 반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정남규가 상처를 입습니다. 아 이때 이제 정남규가 손에 상처를 입는구나. 네. 그래서 한 넉 달 정도 어떻게 보면 텀이 있어요. 범행 텀이. 그 상처 때문에. 네. 그래서 프로파일링 할 때 범행 간격이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추려내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건 텀이 너무 많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살인이라든지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항상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정남규처럼 매일매일 살인을 저지르는 애들은 범죄 환경이라든지 전과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 범행이 유사한 패턴인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사건 자체를 뽑아내는데 많이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정남규 케이스고요. 이런 경우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을 다쳤다 뭔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던 범행 사건의 패턴들이 갑자기 텀이 길어졌다라는 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범인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프로파일링할 때 중요하는데 근데 뭐 정남규 사건 자체는 워낙 띄엄띄엄 사건들이 분석되다 보니까 그런 자체가 사실 나중에 의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아마 치료 기간이 한 4개월 있었나 봐요. 10월 9일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관악구 이 강도 살인 미수 사건인데 네. 10월 9일 날 새벽 3시 18분경에 봉천동에서 이제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쇠망치로 이 가격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2명이네요. 이때도 41살 먹은 그 여성분하고 40살 먹은 여성분. 근데 두 분 다 좀 그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던 분들이 같아요. 네, 제가 이 사건도 관악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울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저희가 미제였을 때 케이스에 집어넣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장애인 시설 들어간 사건이죠. 네, 나중에도 장애인 시설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일단 그냥 뭐 그 흉기를 휘두르고만 봤으니까요. 이때 그 분들도 다 부상을 입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때도 사망하지는 않았죠. 네. 이 잠자고 있는데 이게 아마 2층 창문으로 침입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이제 둔기 휘둘렀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이 비명 소리를 듣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왔던 모양이에요. 네. 그 바람에 이제 미수에 그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관악구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었던 거고. 네. 예. 그 패턴은 사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들어가서 일단은 무조건 가서 뭐 갖고 올 수 있는 물건 갖고 오고 추행할 수 있는 거 추행하고 그다음에 뭐 만나자마자 사람 뭐 목격하게 되거나 소리를 지르면 무조건 가격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살인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 터지죠. 그 다음에 네. 아까 이 장애인 시설에 갔던 게 10월 9일이에요. 한글날인데 10일 뒤에 네. 10월 19일 날 새벽 5시 20분경이네요. 네. 이때 봉천동에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때도 그러면 불 지르고 살해한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살해를 하고 살해를 이 둔기로 먼저 이 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지르는 거네요. 네. 이 사건은 남매였어요. 이게 참. 네. 26살의 변양이셨고 네. 네, 22살의 변모 군이었는데요. 공익요원이 남자는 네. 공익요원. 네. 그럼 거의 준 군인 신분인데 하기야 뭐 잠자다가 갑자기 때리면 그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게 포커스가 얘가 약한 사람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한거 불능 상태.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여성을 보게 되면 추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가격을 통해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방화를 하는 그런 식의 패턴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잔악한 짓을 해요. 이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갖고 이제 그 작은 방 실내 등을 이렇게 켜고 보니까 여자가 잠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갑 꺼내 보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강도로 위장하려고 이제 그 카드를 일부러 꺼내놨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여자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잠에서 깨어났겠죠. 그러자 흉기로 서너 대 이제 그 내리치고 그래도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목을 또 아마 누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지금 자세한 얘기를 못 하셨는데 이 추행 방법이 사실 정말 악랄해요. 악랄해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진짜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정말 범죄에 대한 학습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게 나와요. 추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DNA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들을 다 쓰거든요. 뭐 이거는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콘돔을 사용하잖아요. 콘돔을. 네, 그거는 근데 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 강도 강간범이 콘돔 사용해갖고 이런 짓 하는 거는 정남규한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럼 콘돔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성범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DNA가 도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여성분한테는 그런 짓까지 했고요. 참 이거 사망했죠. 이 두 분 다. 네. 살인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두 분 다.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컸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때만 해도 사실 정남규 사건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한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에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망한 여성 피해자분과 관계가 있는 분이 계속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뇌파 검사에서 거짓말하는 반응으로 되게 그럼 많이 그 사람이 범인으로 오인받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인생 자체도 사실 엄청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렇겠네. 계속 실제로 검찰에서 받았던, 그러니까 경찰에서 폴리그라프 수사를 받았던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이루어졌던 뇌파 검사와 폴리그라프 검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를 뭐 가진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분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최면도 하고 폴리그라프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하고 그랬던 거네요. 뇌파 검사도 실제로 했어요. 뇌파까지 하고. 네. 그래서 정남규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사실 이 범죄의 직접적 대상도 있겠지만 그 가족들도 있고요. 수사 단계에서 그 수사에 올랐던 사람들조차도 삶이 되게 많이 피폐해졌고요.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도 보니까 범행하고 난 이후에 불을 질렀네요. 네, 이것 예. 이것 그리고 때문에 문고리에다가 젓가락 꽂아놓고 안에서 죽으라고 불 질러놓고 나온 그런 사건이네요. 네. 아 진짜 이게 정남규 사건은 볼수록 아주 끔찍해.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0월 19일인데 1월 14일로 가요. 2006년.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텀이 긴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도 언론에 좀 크게 나요.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는 부분들이 후반기 갈수록 있어요. 이제 처음에 있을 때는 찌르고 다닐 때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흥분 상태에 있고 그것을 계속 텀이 작게 계속 움직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기만의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조심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사건 나고 나서 06년 1월 4일 날 그것도 이제 사실 침입해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상해 정도의 사건으로 큰 사건이 뭐 되거나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아버지는 작은 방에 있었고 딸은 안방에서 잠자고 있다가 지금 저 딸이 7살 먹은 아이인데 네. 이 아이를 공격했던 근데 이것도 역시 이 방범창 쪽으로 침입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나중에 정남규 사건에서 뒤에 다뤄주겠지만 목격자라든지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성이 되게 없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에 혼란을 되게 많이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7살 아이도 사실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이가 정남규를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라고 해서 그쪽 관련된 곳들을 다 찾았는데 사실은 그런 데에서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아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유일한 목격자인데 이제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면서 PC방에서 본 것 같다고 그랬어요. 네. PC방에서 본 것 같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전부 아마 아이가 갔다는 그 PC방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의자를 찾는데 아마 그 엄청나게 애를 썼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남규는 PC방에 간 적이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수사를 할 때 이건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떤 그 성폭력 피해라든지 어떤 그 강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처음에 잘해야 돼요. 맞아요, 교수님. 처음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아동 보호기관 전문 상담사 분들을 모셔다가 먼저 그 아이하고 접촉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그분들 옆에 입회하에 이제 경찰이 조사를 받는 형태를 지금 취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때만 해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울퉁불퉁한 형사가 바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나마 여자 거기 형사분들이나 경찰분들이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분들도 실제로 교육이라든지 옛날에 안 활성화가 돼 안 있었죠. 됐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안정시키는 안에서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아이가 잘 설명을 못하면 머리는 까맸어 뭐 스포츠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게 이제 물어보는 가정교사식 네. 그 형태의 질문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물어보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이야?
한번 만난 적 있는 사람이야? 대체로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면식범이라든지 뭐 원한이라든지 그런 수사에 있을까봐 아이들한테 혹시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그 대답에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경찰 아저씨가 물으면 그 묻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자기 머릿속에 흔히 그리는 사람의 모습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동을 조사할 때는 그 부분은 수사관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인식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크로스 체크들을 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많이 발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PC방 중심으로 했으니까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정교사식 신문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가정교사식 신문은 정말로 수사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네. 그 이제 그 부작용을 제가 그 경험한 사례를 잠깐 얘기하면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때예요. 그때 크게 범인 못 잡아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고 그리고 혹시 김윤희 프로파일러 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살인 사건 중에서 2계급 특진이 걸린 사건이 유일하게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에요. 큰 사건을 해결하면 1계급 특진이잖아요. 네. 그런데 포천 여중생 이 살인 사건은 오직 하면 2계급 특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순경이 잡으면 경장 경사가 돼버리는 거고 경사가 잡으면 바로 경감이 돼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그 살인 사건 웬만한 사건 사봐도 특진 1계급 승진도 거의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네. 2계급 특진을 걸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지속되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이제 그 사건 수사하다가 집에 잠깐 와서 집에 있는데 모 어느 팀에서 전화가 띠리리 걸려왔어요. 계장님 범인 잡았습니다. 검거했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진짜 그 전화 받았어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 어떻게 잡았는데? 범인이 누군데? 딱 나오더라고. 범인 검거했고요. 지금 수사본부에서 신문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밤이 거의 12시 다 돼가는 시간인데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마 제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거의 날아갔다고 해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짜 차를 끌고 갔어요. 그 딱 입구에 도착하니까 수사본부 입구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그 형사들 부인들이 전부 정복 들고 있어요. 특진시켜준다고 아마 정복 가져오라고 한 모양이죠. 형사들이.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재수 씨들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계급장을 경찰청장이 헬기 타고 와가지고 달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저 재수 씨 이제 어떻게 보면 형사 부인들 나는 이제 재수 씨라고 불렀는데 정복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잡았어. 그러고 딱 뛰어 들어가니까 네 잡았습니다. 저놈입니다. 딱 그러는데 진짜 주먹만한 사람이에요. 조그만 사람 하나가 쪼그리고 그 개떨 떨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내가 그거 보자마자 이놈이 이 엄냥 죽인 그 범인이구나. 그래서 딱 앞에 가가지고 네가 죽였니? 그러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죽였니? 그랬더니 자기가 티코를 한 대 가지고 있답니다. 티코를 한 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단축 공장에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11월 5일 날 18시 18분 18초경에 그 티코를 끌고 가다가 엄냥을 탁 쳤다는 거예요. 쳤더니 뚝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려가고 걔를 딱 보니까 이미 사망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트렁크에다가 트렁크 같이 생겼죠. 트렁크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엄냥을 싣고 그리고 갖다 유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그 자세를 볼 때 가로세로 길이를 재면 뭐 모닝이나 티코나 조그만 차 트렁크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 쭈그린 자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단축 공장 댕기는 사람이니까 지리적으로 맞잖아요. 그 시간대도. 그래서 이건 거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래 너 사실대로 얘기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손톱 발톱에 왜 매니큐어는 칠했니?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놈이 매니큐어가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었어요. 내가. 매니큐어를 모르면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니잖아요. 네. 아, 이건 아니다. 그 순간 비로소 그놈의 얼굴을 보니까 어지간히 손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불러내서 이건 범인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했는가 확인했더니 이런 식이에요. 가정묘사식 신문을 한 거예요. 자, 두 명이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한 사람은 조사하고 한 사람은 몽둥이 들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너 임마 티코 가지고 그 시간에 가다가 엄냥 탁 쳤지? 저 아닌데요? 그러면 옆에 서 있는 놈이 몽둥이 들은 놈이 이 새끼 봐라? 그러면 네. 야, 그 다음에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지? 네가 보니까 사망했지? 네. 그러니까 가정교사식으로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실었지? 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서 어디 유기했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형사가 짜주는 거예요, 각본을. 가정교사식 신문을 하면서 걔한테 네만 받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신문을 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나서 얘기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 사람 풀어주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엄청난 월권이에요. 그런 행위의 그 조사 방법이 가정교사식 신문인데 어린아이들한테 신문할 때 이런 방법으로 신문을 하면 이건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뜻에 따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폭만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보충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진짜 신문 기법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기법은 통하지도 통하지도 않고요. 않고, 네. 예. 그랬다가는 교도소 가고요, 이제는. 네. 예. 근데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서 한번 정정하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과거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사실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네.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경찰과 나왔을 때의 경찰도 많이 달라졌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도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과거엔 이렇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 지금도 그럴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 정말 딱 전문가가 붙고요. 피해의자 손 듣다가 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네. 피의자를 건드리거나 때리면 그건 그 순간 그 경찰관 옷 벗고 독직 폭행으로 구속됩니다. 요즘엔 진짜 네.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신문에서도 저는 제가 아시는 그때 형사분들이 그때 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네, 다 징계를 받으시고 실제로는 아마 파면 해임까지 되셨고 하면 해임 돼요. 윽박 지르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즘에 피해자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직하면 그런 말도 있어요. 도둑님 하면서 조사받아야 된다고. 강도님, 도둑님 이러면서 조사를 받을 그 정도 상황까지 우리나라가 왔다. 그 정도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하는데 어떤 때는 솔직히 이 도둑놈 새끼들한테 도둑 진짜 야 이 개새끼 하면서 조사 받고 싶어요. 네. 이게 댓글 보다 보면 교수님이 이런 쓰레기 개새끼 이런 게 하실 때마다 거기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욕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장르가 넓은데 우리 이 방송에서는 그래도 개새끼 쓰레기 순화서 요 정도로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욕의 종류는 굉장히 찰지게 많습니다. 장르가 무한정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욕 정도 해도 될 만한 시절에 닦고 기른 그 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연륜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사건을 해는 그래도 이게 아주 노블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조심하면서 하는 게 개새끼하고 쓰레기니까 거기까지는 좀 봐주십시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사건인데 이제 이게 2006년도 1월 18일 사건. 이건 진짜 이제 뒤에 큰 사건들이 이제 세 가지가 남았는데 제가 이 강북 수요 산남배 살인 사건 때 처음 이제 발령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아직도 이 현장 다 기억하거든요. 1월이잖아요. 강북구 수유동인데 예. 교수님 아시죠? 현장을 가면 예. 다른 데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요. 더 추워요. 현장은 정말 너무 추운데 특히 방화 사건이 나면 물로 다 꺼야 되기 때문에 기온이 엄청 떨어져서 그 현장 가면 정말 1월 18일이니까 한겨울인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제가
그 옷을 다 껴입고도 그 CSI 복 안에 다 입었는데도 너무 추웠는데 현장 들어가면 더 춥잖아요. 근데 이 사건 때 정말 저한테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그래서 갔을 때 현장에서도 한 번 더 놀랬지만 이걸 수사하면서 더 한 번 놀래고 저한테 가장 한 맺힌 사건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세 사람이 살해됐네요. 22살 먹은 학생, 네, 큰 딸입니다. 네, 큰딸. 그다음에 18살 먹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둘째 딸. 둘째 딸. 그다음에 이제 남자아이죠.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네. 이 세 사람이 연기에 질식되거나 또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사망했던 사건인데 아마 둔기로 먼저 이 공격한 다음에 살해하고 증거인멸 뭐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이 범죄 특성상 그 불을 지른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 때 아마 그 후에도 이제 무슨 자매들이라든지 다 같이 사건 그 가족 일가족들이 거의 몰살되는 사건들이 이제 나중에 한 사건이 더 있지만 이 사건 때는 아버님이 이 같이 그 잠을 범죄 용의자로. 네,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났냐면 화재 사건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어요. 이제 불이 그렇지 불났으니까 이제 불났는데 화재 이제 사건으로. 예. 아버지가 나오셔서 아이들이 안에 있다고 꺼내달라고 막 그러시면서 그 발바닥에 다 화상을 입어가면서 그 이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인데 아이들은 거기서 다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밤에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두 부부한테 있던 아이들이 다 모두 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 워낙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가 용의자로 선택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한 사건인데 우선 수법 자체가 이놈이 거실 창문으로 침입을 했고요. 네. 작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금품을 찾다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그 둘째 딸이 있으니까 깨워가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이제 위협을 하고 거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성폭행했죠. 아니요 뭐, 폭행까지는 아니고 추행. 그러니까 뭐 추행인데 유사강간 한 겁니다. 유사강간. 그리고 또 살해했던 거고. 이 사건이 아버지로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탐문하는 과정에서의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 때문이었어요. 위에서 그 이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불거졌냐면 아버지와 딸이 싸우는 소리가 들었다라는 식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딸한테 아버지가 감정이 있어서 무슨 해코지한 것 마냥 그렇게 인식이 됐구나. 그런데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동한 동선이 이제 아들 있는 방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있는 방과 위에가 이제 아마 그 큰딸 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한 동선밖에 없고 작은 딸 방으로 이동한 동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은 딸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라고 인식한 건가? 판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들하고 같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나오실 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셨고 이제 아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확대 해석하게 됐고요. 또 더욱이 이제 주변에 탐문하시잖아요. 근데 둘째 딸과 아버지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다. 이게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버지네. 아버지랑 범인이 아버지네. 아버지가 딸하고 싸우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거네. 그래서 불이 질른 거네. 이런 식으로의 소문도 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버지한테 자백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버님께서 자식들 다 잃은 상황이고 내가 나만 탈출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죄책감이죠, 죄책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말을 안 하셨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의심스럽죠. 네, 더 의심스럽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지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조차도 주변에서 하도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을 의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다 잃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범인으로 용의자로 몰리기까지 했고 부인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이혼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네. 이게 참 이 정남규가 끼친 해악이 엄청나. 이거 보니까 뭐 가족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도 여러 군데 출입문, 화장실 문, 보일러 문 다 잠그고 밖으로 나와서 불질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참 방화를 할 때 지점이 한 지점이나 이런 거였는데 얘가 이제 그 여기저기 네 주변에 이제 뭐 옷가지라든지 불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방화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더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방법에서 살인이라는 방법에 있어서는 되게 적극성을 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남규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침입해 가지고 여성이 있으면 어떤 유사강간 같은 그런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죽이고 불지르고 패턴이 이제 아주 극악스럽게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강북구 그 수유동 3남매 살인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목격 진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최초 신고자가 2층 아저씨가 불질렀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친구 자체부터 이제 약간 틀어지기도 했고 목격을 진술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어디서 그럼 들어본 목소리예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윗집 아저씨예요? 아니면 뭐 목소리 딸 목소리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이렇게 좁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그런 동네에서 소문이 나게 되면은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게 돼요. 저도 이때 처음으로 목격자 진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주변 탐문을 갔는데 정말 동네 분들이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가지고 저 집은 어땠고 한마디씩 다 하지.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그 진술을 그 증빙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하세요? 이름은 누구세요? 몰라 나 갈 거야 이러면서 다 가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정작이 서류로 목격자 조서를 받으려고 하면 다 가. 네. 그냥 한마디씩 다 하다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확신하는 것들. 나 똑똑히 봤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그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목격자 진술에 있어서 사실의 기억이라든지 인지 부분에서 항상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확실해 내가 맞아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의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이 목격자 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처음에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그 자리에서 막 받아 쓴 거는 나중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3월 27일 05시 02분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지금 보니까 시간대도 늦어져요. 네. 새벽 2시, 3시였다가 5시, 6시로 자꾸 후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보통 다 새벽 시간대긴 해요. 근데 5시, 6시대로 이게 시간이 후반부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마지막에 더 갈수록. 신중을 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더 열린 문들이라든지 자기가 타겟을 원하는 그것들 그리고 이동 거리가 점점 집에서 커지거든요. 자기가 정거장을 내리는 게 뭐 옛날에는 세대 정거장이었다면 그런데 더 이제 전에 이동거리가 네 그리고 그 범행 도구를 찾는 것도 그렇고 갖고 오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래진 점인 것 같고요. 사실 이 강북 수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나중에 관악 사건부터는 더더욱 그렇지만 그 전부터도 서남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연쇄살인 사건 그때부터 시흥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관악 사건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의식을 했었고 정남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많이 모아놨잖아요. 자료까지. 네, 그리고 본인이 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스크랩하고. 네, 스크랩하고 그것들 기사를 딱 보면서 그 사건이 기사가 안 나면 사망 안 했구나.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실패지. 네. 사망하지 않았으면. 네. 이게 봉천동 사건은 이제 보니까 강북구 수유동에서 1월 18일 날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떨어졌죠, 이제. 네. 봉천동은 저쪽 남쪽이에요. 네. 수유동은 이쪽 북쪽이고 네. 3월 27일 날 봄이 됐어요. 05시 02분경에 봉천동에서 주택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피해자가 3명인데 25살 먹은 회사원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22살 먹은 그 여성. 근데 이 여성은 이제 장애가 좀 있더라고요. 둘째. 그 다음에 16살 먹은 중학생. 이게 참 3명이 아마 그 여성들 3명이 잠자고 있어서 이제 가방하고 지갑을 뒤졌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을 끄면 어두울 것 같아서 불은 계속 그 켜둔 상태에서 아마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찰나에 이제 중앙에 있던 그 여성 아마 둘째 같은데 눈을 뜨니까 이제 그때부터 파이프렌치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공격을 다 하는 겁니다. 저도 참.
저도 이 사건 때 또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렇죠. 이제 후반 네. 계속. 이때 현장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나고 이때 또 가족분들이 다 같이 거기 거주하고 다 같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방화를 제가 이제 불이 났는데 이제 다른 가족들은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사망한 이분 그 세 자매는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아까도 이제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점점 대범해지죠. 불을 켜놨어요, 안 보이는데. 이 친구야. 자기가 켜요. 그러다 보니까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깨면 나는 가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방화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됐네요. 침입을 해서 문 열려 있거나 한 곳으로 침입을 해서 불 켜놓고 여성들 성적으로 공격하고 눈 뜨면 살해하고 불 지르고 도주하는 거. 근데 이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한 게 있다면서요. 봉천동 사건에서. 이제 그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영철 사건들이 이제 그렇죠. 있었을 때만 해도 겹치고 있었으니까. 네, 이때는 이제 이미 유영철이 검거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그 전에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패턴을 봤을 때 이것이 들어가서 침입해서 뭔가 가격하고 방화를 한다는 이 패턴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죠, 이런 패턴이. 보통 연쇄살인은 납치하거나 아니면 살해하거나 그 바로 살해하거나 보통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납치를 하거나 거기에서 살해를 하거나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들어가서 뭔가 침입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연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이 형사분들 머릿속에라든지 기존의 수사관들 입장에선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강도나 절도나 어쨌든 그런 범죄의 일환에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거기다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한다는 이 패턴이거나 아니면 아까 사건처럼 가족에 의한 어떻게 보면 지인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을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를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보통은 가족들이 잡을 때는 그러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오히려 협조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그때도 제가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이제 그 브리핑을 했었는데 공격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 공격 대상에 타겟을 가는데 그것이 수사기관일 경우가 많아요. 왜 너희들이 잡아주지 못해? 빨리 수사 처리를 못해?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하고 공격하기 바쁘다는 거죠. 수사기관을 향해서. 네. 그 공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적 공격으로 항의할 수 있고 어떤 공격은 말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수사관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잡아주겠다는데 왜 협조를 안 해? 이런 생각의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안 도와줘? 범인인가? 이런 것들이 그때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공격 행위라는 거죠, 일종의. 네. 그리고 이때만 해도 형사분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게 연쇄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아시잖아요. 연쇄라고 일단은 이것이 발표가 되고 무언가가 얘기가 그럼 죽는 되면 거예요, 이제 그 순간. 이게 언론에 혹시라도 공포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더욱 걷잡을 수가 없었게 되다 보니까 숨기려는 경향이 심하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도 분명히 연쇄인 것 같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연쇄일 리가 없어라고 이런 패턴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형사분들도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연쇄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패턴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제 저희가 부천동 사건 났을 때만 해도 얘네들은 연쇄 살인이 맞고 강도 목적이나 이것이 아니라 살인의 목적이 맞는 범죄자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렸었고요. 30대 중후반이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윤곽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전과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신발 관련해서 그거는 따지지 않았나요? 신장 정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과학 수사 쪽에서 키가 대략 어느 정도 족적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목격자들이 이제 마른 체형이라고 일단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범죄자에 대한 유형 같은 거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려내기 된 거죠. 그러다가 검거가 된 사건이죠. 네, 이게 이제 2006년 4월 22일 날
이 정남규가 검거됩니다. 네. 이게 이제 영등포 신길동에서 살인 사건을 일으키려고 들어갔다가 실패하면서 그들한테 오히려 제압당해 가지고 검거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네. 이게 2006년 4월 22일 날 04시 40분입니다. 네. 작은 방에 자고 있던 이 아들 24살이에요. 아들을 대범한 거예요. 들어가갖고 건장한 24살 먹은 자고 있었으니까 하기야 뭐 아무리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머리를 1회 둔기로 가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해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 아버지가 나중에 옆방에서 있다가 그 소리 듣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훔칠 목적으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 나온 거. 거기서 정남규가 뻑 가가지고 에이씨 해가지고 잠자는 24살 먹은 남성을 둔기로 공격을 했고 그 남성이 그대로 쓰러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의식을 찾고 좀 대응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 정남규하고 뒤치다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합세해서 거기서 정남규를 잡지요. 네. 사실 이 피해자분께서 대단한 20대 분이신데다가 좀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정남규 생각에 가격을 하게 되면 그냥 기절할 줄 알았죠. 아는데 이분이 계속 정남규가 가격을 했는데도 계속 막으시면서 아마 잡으셨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의식을 안 잃은 거예요. 네. 내가 볼 땐 비껴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머리를 때리려고 덤비는데 손으로 계속 막으면서 대응해서 싸움이 됐고 그 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아버지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정남규가 점점 대범해지는 게 있었어요. 타겟을 정하는데도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중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 취향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도 있는데 범죄 자체가 대범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 딴에는 이제 살인이 성공하게 됐을 때 성공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건들이 다 사망으로 이어지고 피해자 수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혐의점도 오지 않게 되고요. 자신감을 갖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남규의 기존의 패턴이 아니에요. 남자잖아요. 건장한 24살 청년이에요. 네. 네.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열 몇 살이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맞아요. 있거나 이랬을 때 그것도 어떤 깨어나는 기척이 보이거나 그랬을 때 공격을 하는데 이 지금 경우는 이거는 아주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눈치 못 채고 잠자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네. 단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 해가지고 열받아서 잠자는 남자를 파이프렌치죠. 둔기 종류가. 네. 그걸로 가격을 했는데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싸움이 된 거고 네. 결국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제압을 해서 112로 신고해갖고 경찰한테 현행범 체포된 거죠. 네.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런데 참 여기서도 왜 그렇게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제압해 놓은 사람이 희대의 살인마 정남규라는 사실은 몰랐겠지만 순찰차가 와가지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놓치죠. 네. 또 놓칩니다. 우리는 계속 여기서 방송할 때마다 맨 인계해 주는 과정에서 놓치고 맨날 놓치는 경찰관 얘기만 하게 돼요. 참 답답한 얘기인데 놓쳤어요. 골목길로 도주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몇 시간 걸리죠. 이제 뭐 여러 명이 출동해 가지고 동네 주민이 네. 신고해서 옥상에 쪼그리고 있는 거 검거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 이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옛날에 프로파일러 할 때는 사건이 언제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권 선배님 맨날 네 시간은 이제 범죄자의 시간이 됐다고, 네 그 스케줄은 범죄자가 결정해 준다라고, 이제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했는데 실제로 진짜 사건이 나면 그냥 무조건 뛰어가야 되다 보니까 치마를 입을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항상 바지 차림에 티에 그냥 언제든 항상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신분증 챙기고 가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현장 팀처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가는 게 아니니까 사복 차림으로 가다 보니까 여자애가 현장 들어다 보니까 어이 기자 들어가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저는 거의 기자 취급을 많이 받아서 항상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갖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이 사건 때 갑자기 권 선배님이 빨리 와라 이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쇄살인범 잡힌 것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속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 저희 이모랑 쇼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영등포까지 엄청 길이 막히잖아요. 근데 빨리 오라고 지금 걔 잡았고 그 때까지 가야 되니까 집 수색해야죠. 검거하면.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약간 건망증이 있지만 차를 그 진짜 주차장이 많잖아. 차를 어디서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이모 그냥 미안한데 이모가 일단 내 차 찾고 있고 나 먼저 간다고 해서 저 그때 그냥 그 차를 제가 거기다 두고 그러고 영등포 경찰서로 갔어요. 그래서 이모도 그때 제 차 못 찾아가지고 제 차가 그때 거기에 24시간인가 넘게 있었는데 정말 돈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등포 경찰서로 갔는데 정말 그때 영등포 경찰서가 어마어마했어요. 다 난리가 소문이 났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교수님 그 아시잖아요. 이렇게 항상 주요 사건들 하루에 주요 사건들 형사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떠요. 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살인 미수 상해 사건으로 사실 그때는 올라왔었어요. 당연히 그 관할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올렸겠죠. 네. 근데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게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서울청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청에서는 취합하고 있었을 거 네. 아니에요. 각종 네. 그 서류. 그러니까 이게 흉기 사건이고 둔기 사건이다 보니까 방화까지 하고 뭐 이런 거에다가 이 사건 좀 의심스럽다.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둔기에 의한 범죄라든지 침입 범죄에 의했을 때 범행의 수법이 비슷하다 보면 일단 다 한 번씩 조사를 해봐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등포에 갔는데 보다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족주역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생김새. 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의심스럽다. 그래서 가택 수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이제 저는 근데 그때 영등포 경찰서에 늦게 가가지고 집을 못 갔어요. 정말 엄청 혼나고 늦게 왔다고. 그때 이제 갔던 분들 말로는 들어갔을 때 피냄새가 정남규를 검거해놓고 정남규가 의심스러우니까 네. 정남규의 집으로 가택 수색을 간 거예요 이제. 네, 갔어요. 네. 갔는데 피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피비린내 같은 냄새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나더래요. 왜 집에서 났을까요? 그게 이제 그분들 표현으로는 그러세요. 아마 범죄를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그 뭐 범행 도구라든지 그것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순간적으로 나는 피비린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이제 노모랑 이제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에 거의 뭐 청소도 안 하고 약간 집이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딱 느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느꼈는데 나는 알 것 같아요. 네, 아시죠? 그 느낌. 나는 그 냄새 알 것 같아요.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비릿한 냄새를 좀 나는 알죠. 압니다. 그 피비린 냄새 나 알아요. 그 느낌 알아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며칠 됐느냐에 대한 그 피비린내 냄새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그 느끼셨대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못 느꼈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범행 도구를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패턴들은 절대 범행 도구 집에 안 둘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범행 도구를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가 환상을 채웠을 만한 물건들은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갔는데 이제 실제로 범행 도구가 그 서랍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테이프로 잘 씻어서 놨겠지. 네, 맞아요. 잘 씻어서 보관되어 있었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정남규 사건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스크랩하고 이 신문지 뭉태기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야 이거 분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남규가 이걸 다 스크랩하고 자기의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전부 모집했다는 거죠. 네. 모아놨다는 거죠. 범죄 심리적인 관련된 그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았어요. 건강은 지가 건강해야지 뛰어다니면서 계속 범행할 수 있으니까 네. 건강 관리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느꼈던 게 처음에는 출소했을 때부터 신문들을 다 모았어요. 그 범행 때까지. 근데 처음에 출소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본인이 스크랩을 다 잘라요. 아니면 붙여놓거나. 근데 점점 그것이 뭐 적어놓기도 하고 그러다 점점 성의가 없어져서 뚝딱 잘라놓거나 아니면 신문지 한 면을 딱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신문지만 던져놔요. 서서히 변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범죄적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스크랩하는 에너지 자체를 다 범죄에 쏟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그냥 한 장치 이렇게 놓는 거고 네, 이제 그냥 오려놓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아예 처음엔 찍기라도 하는데 나중에 그냥 그 신문 자체로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서 그것도 일정한 패턴이네. 네. 그래서 그거 제가 사진을 다 찍고 그거 이제 막 그 얘가 관심 가졌던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DNA라든지 어떤 과학 수사, 범죄 수사, 그다음에 뭐 유영철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범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특히 건강이라든지 의학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뒀어요. 그 진짜 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스크립되어 있고요. 그때 그것만 정리하는 데만 해도 제가 진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게 나의 모든 패턴은 범죄자들과 같이 가는구나. 그게 수사관의 숙명이에요. 네. 나는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피비린내 딱 나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예전에 동두천 쪽에서 살인 사건이 딱 발생했는데 용의자가 요 근처 그 인근에 산다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집이라고 딱히 딱 특정을 못 해가지고 발로 다 뛰면서 가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빈 집들이 많이 있고 그 탐문을 하는데 있는 집은 가서 열어보고 사람 만나보고 털어내고 또 옆으로 가고 하는데 빈 집들이 많은데 이런 골목을 따라서 쭉 들어가가지고 대문을 열고 그러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사람이 없어. 근데 문이 열리더라고. 그 문 열리는 집을 들어가서 계세요 계세요 하고 마루에서 두들기다가 또 마루 문도 열려서 딱 여는데 순간적으로 훅 하고 피비린내가 내 코에 걸리더라고요. 뒤로 음칫 물러났었죠. 안에 그 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러났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직원들 불러가지고 옆에 이렇게 포위해 놓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방에 이 범행에 사용했던 톱 같은 걸 그대로 뒀더라고요. 근데 톱을 씻었어도 그 씻은 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정교하게 안 돼 있으면 그 피비린내가 있어요. 그렇죠. 그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수사관들이 갔을 때 정남규 집은 늘 하루거리 이틀거리로 범행하고 나서 피 묻은 거 집에 와서 나름대로 닦았다고 해서 넣어놓더라도 그게 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냄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경찰서에 저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과수대에 있는 사무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막내들이다 보니까 뭐 바로 투입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돌아가는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는 사실 이제 저희는 권 선배님이 이제 있었고 저희는 이제 막내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뭐 면담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고 뭐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뭐 더 나아서 보통 체격일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근육이어가지고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갔을 거라고 보고 정말 마른 체형에 머리가 여기가 까여 있어요. 그리고 약간 대머리 형태예요. 네, 머리가 그리고 여기는 좀 길어요. 머리가 그 좀 긴 편에 순간 처음으로 정말 그 댓글에 제가 뭐 못생겼다 그래서 그리고 뭐 못생긴 건 못생겼다고 그러지 얼굴로 뭐 비하라고 하라고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프로파일링 할 때 사실 얼굴 외모적 특징이 굉장히 요소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댓글 활동 너무 신경 쓰네. 아니 다 읽어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댓글 조심해서 쓰십시오. 다 아니, 보고 아니.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댓글 꼼꼼하게 읽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모니터링도 하지만 거기서 댓글 다시는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저도 많이 묻거든요. 근데 프로파일링 할 때 그 외모라는 부분들이 어떤 게 되냐면 강호순이라든지 유영철은 자기 자신들이 얼굴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새끼들은 비교적 그 강호순이 네. 같은 놈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그리고 말을 할 때 되게 여유롭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여성을 대하거나 어떤 자기가 매력을 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이라든지 얼굴 외모라든지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 프로파일링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정남균 딱 봤을 때 제가 왜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외모적으로 확 드러나요. 사실은 강호순이 같은 경우는 호의동승이거든요. 네. 자기 차 앞에다가 가족과 혹은 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놓고 아가씨 태워다 줄게 타세요 하면 딱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 앞에 가족 사진이 있지 개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있지 그 강호순이는 잘생겼지 번듯하게 그러니까 부담 없이 탔다가 다 당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인해서 할 수 있는 놈들은 그래도 속된 말로 그 범인 새끼들 상당 우리가 괜찮은 편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남규 같은 놈은 유인이 불가능한 새끼죠. 이 그 네. 안면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됐고 보다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움츠려져서. 네, 이게 수축되어 있는 사람 범죄자들은 보통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막 가격을 하거나. 근데 얘는 어깨가 말려 있고 위축되어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라는 것들이 확실히 보였고 정말 순간적으로 느껴졌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불쾌한 새끼네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근데 그 교수님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 그 다크한 에너지가 확실히 심한 에너지. 네, 표현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첫인상 이해가 가요, 내가. 네, 그리고 그 강호순이나 유영철은 어쨌든 사회적 활동을 조금 하고 자기가 돈을 벌던 사람들이라서 차림새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정남규는 추리해요. 그 나중에 항상 옷도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 허름하다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요. 그래서 생긴 것도 그렇고 차림도 그래서 첫인상이 와 뭐지? 정말 아직도 그런데 눈이 정말 번뜩거렸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눈이에요, 그게. 네. 어깨나 이런 부분은 위축되어 있는데 눈에서 그 사실 광채도 아니고요. 아시죠? 알아요. 그 뭔지 알아요. 살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무리 뭐 범죄 현장에서만 아니거든요. 사람하고 말할 때 그 순간순간에 드러나는 순간 그래, 순간. 그 살기가 있는데 그 살기가 저는 아직까지도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그 정남규 사건을 많이 뭐 프로파일링하고 했지만 정남규를 뭐 제가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적거나 아니면 저희 아니, 그것도 면담인 거예요. 녹음해왔던 내용을 다 타이핑 치거나 그랬는데 저한테는 사실 제일 직접적으로 봤던 연쇄살인범이었고 사실 왜 면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는 사람들이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남규 사건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 신문조서 하나하나 다 하고 이 사람 한 내용을 다 일일이 일대기로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네네. 이건 두 번 하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분석까지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남규 사건은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가 처음부터 개입을 많이 했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애를 무지 썼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남은 시간 다음 시간 때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정남규 관련된 거 저도 얘기 좀 하고 또 유니 프로파일러가 좀 깊이 있게 분석했던 내용도 더 얘기 좀 하고 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정남규는 마무리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남규를 두 번으로 정리한다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제가 사담이 좀 많아지면서 아니 사담이 많아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정남규가 굉장히 그 경쟁 의식을 느꼈던 유영철이라는 인물 그리고 둘 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에 알 수 없는 그 팽팽한 어떤 네. 그 긴장감 구도가 있죠, 걔들끼리. 그리고 왜 정남규가 자살했을까에 대한 생각들은 네, 다 예. 각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점들 그리고 정남규에 대한 일대기를 대충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친구라고 표현 안 할게요. 친구라고 하지 말고 그 새끼가 무슨 친구예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그래 아이 시원하다. 이 새끼가 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패턴들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부분을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이 새끼가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떻게 그 범죄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이 평가하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